네, 이어서 두 분과 또 새롭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두 분께 또 이게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오늘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예. 세 번째 탄핵이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탄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죠. 예,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해서 탄핵 소추안이 나왔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최순실 농단,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또 탄핵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한 국정 안정일 것입니다. 대내외 불안 요소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일단 시민들의 일상을 얼른 되찾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안정, 금융이나 외환 안정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조속한 당의 안정화일 것입니다. 예.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일단 당도 안정을 찾아가지고요. 일치된 행동으로 일단 국정 안정화 수습에 먼저 나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는 이번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일단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했던 것은 명확하게 하야의 시점을 못 봤거나 조기 대선을 의식하고 일정을 잡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원했던 것이고 그 다음은 차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었고 국회가 지난주에는 그 중론을 곧바로 받들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세 번째였는데 각각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하는 가운데서 국회를 통과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고 예. 두 번째는 국민들 다수의 찬성 속에서 통과가 됐고 헌재에서도 인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투표 불성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픈 고비를 맞이하기도 했는데 그 예. 사이에 또 국민들이 성숙한 역량을 발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절대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찬성표가 204표가 나와서 이제 여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기준에 이제 공개적으로 일단은 찬성을 하겠다라는 여당 의원들의 숫자보다 조금 더 나온 네. 것 같은데 투표함을 저희가 열어볼 수는 없지만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 7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204표니까 여기에 7명이 추가로 더 찬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권도 있었고 무효도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좀 심적 동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7명 더 추가된 분들은 결국은 이제 친한계 의원도 아니겠느냐라는 게 대체적 의견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과할 때 또 상설 특검법 통과할 때는 친한계 의원 중심으로 해서 20명 넘는 인원들이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찬성표를 던졌는데 거기에 비춰보면은 당론은 이미 반대로 정해졌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동훈 대표는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몇몇 의원들은 당론과 배치되게 찬성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고 이 여파로 아마 지금 긴급 비상의총이 열렸다 그러는데요. 네. 지금 들리는 반론은 고성이 오갔다 그래요. 그 이제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그 동조에서 당론을 어긴 의원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의총을 열어서 당론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예. 우리가 의총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14명 찬성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당 내외에서 아마 따로 있을 거라 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찬성으로 이탈표 찬성을 던진 여당 의원 전체가 12명이 아니라 14명. 14명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기권과 무효표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심리로 표결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친한계 의원인 것 같아요. 이분들도 왜냐하면 당론이 정해졌었거든요. 근데 당론이 정해진 걸 따를 수는 없고 또 한동훈 대표가 따르라 한 것도 따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의도적으로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예. 네, 그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사실 있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의 회심을 바라는 입장이었을 거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예, 했을 예. 건데 근데 사실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204표는 사실 물론 200표를 넘겼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적다라고 많이들 느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소위 반탄파 내지는 친윤 이쪽에 당내 장악력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엄 해제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이 참여를 해서 그 18명이 반대를 해서 계엄이 해제가 됐거든요. 예. 해제될 때. 근데 그 18명보다 더 이탈표가 적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한 1대2 정도의 비중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결과는 거의 찬성 반대가 1대8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좀 지지층 전반을 두루 대변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기권이나 무효를 던진 분들은 사실 이게 찬성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대표와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게 탄핵 투표에서는 기권하고 무효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기권 무효를 던진 것은 정말 반대표를 던져버리면 한동훈 대표 쪽의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배려해서 기권이나 무효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도 행동 통일이 안 됐고 예. 그것이 차마 반대까지로 옮겨가진 못했지만 네. 기권 무효 정도 중간 지점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겠죠. 예. 거기서 좀 눌러 앉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통령의 지금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팩스의 어떤 사안에 대한 그 분석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과정, 탄핵까지 온 절차를 한번 다시 한번 과정을 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조한다 기자? 네, 한번 그 지난 그 경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밤이죠. 지난주 화요일 밤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아시다시피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190명이 모여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을 시켰죠. 예.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대국민 담화를 또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 후 이제 첫 번째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오전에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대국민 담화에 나섭니다. 예. 이때 윤 대통령의 담화는 사과의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상의 이선 후퇴를 시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예. 네.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시를 했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선 후퇴를 시사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좀 최근에 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12일이죠. 목요일 날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긴급 담화에 나섭니다. 그때 윤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공세적인 입장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 탄핵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헌재 심판도 있고 그리고 검경이 굉장히 속도감을 내서 내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시 관계자들도 윤 대통령과 굉장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명하고 그 수사나 그 헌재 심판에 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개인적으로 아마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에 들어갈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로펌에서 나왔다면서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러한 준비들 과정을 통해서 아마 곧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준우 위원 12월 12일 대통령의 담화 때 지금 조한대 기자가 정리해 준 것처럼 탄핵을 하든 뭐 다 맞서겠다 이렇게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그게 오늘 탄핵 표결 전이란 말이죠.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표결 자체를 막겠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대통령 본인이 탄핵에도 맞서겠다 이렇게 탄핵으로 가는 방향을 약간 어느 정도 내비친 그런 모습인데 그거는 네. 어떤
결정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그럼 대국민 담화가 나온 걸까요? 그 결정은요? 아마도 대통령은 이제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헌재 가게 돼서 이제 다투게 되면은요,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 만약에 헌재에 가지 않고 바로 하야를 한다거나 바로 수사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거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국민 앞에 서서 마이크 잡을 기회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또 헌재에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이 밝혔듯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거는 본인이 어떤 확고한 비상계엄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통치 행위라는 확고한 이제 근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이유 하나고요. 또 두 번, 헌재에서 직접 변론하겠다는 거는 지금 나온 건가요? 확실히? 그렇죠. 그런 취지로 그때 얘기했었죠. 예, 헌재 가서 취지는 직접 그렇던데, 예. 직접 변론하겠다 했었고, 기존에 예를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변론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번에 네,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앞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한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큰 산이라고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심판이 이어질 텐데,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국회에서요,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통과된 그 탄핵안을 들고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죠, 직접 들고 헌재로 갑니다. 가서 전달하면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아마 이제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심판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예. 또 하나 의사국 과장입니다. 의사국 직원이 또 탄핵안 소추안 들고 가결대안을 들고 대통령실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다 지금 관저에 계시다니까 아마 관저를 갈 것 같은데요. 관저를 가서 국회에 통과된 탄핵 소추안, 가결대안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헌재와 대통령실에 각각 전달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헌법재판관이 지금 3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지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있죠. 그때는 헌법재판관 8명 있었습니다. 8명이서 표결해가지고 일치된 의견을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요, 최소 7명이 있어야 되고요. 7명 중에서 6명이 일치된 의견이 나와야지 헌재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3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에서요, 빨리 재판관을 국회에 통과시켜가지고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절차가 아마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급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얘기하면요, 안건은요,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선출이 원칙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23개가 넘거든요. 여기서 지금 어제 국방부 장관 또 경찰청장 탄핵안도 추가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쌓여있는 이 탄핵안들 20개가 넘는 이 탄핵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 급한 걸 먼저 할 것이냐, 이것도 헌재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는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은 건요, 민주당의 사실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전략으로 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최대한 많이 시켜서 안건을 넘기고, 그게 탄핵이 이제 기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추천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오히려 이런 이제 전략들이 발목을 잡는, 민주당이 의도하는 헌재 이제 빠른 속도에 발목을 잡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헌재법 관련해서 51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헌재에서 심판하고 또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헌재에서 심판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형사 재판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헌재로 넘어간 이 순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헌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지를 좀 논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곧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재명 대표 아까 발언한 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민주당은 앞으로 탄핵 심판 어떻게 준비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언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론적인 언급이었다라고 예. 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단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예. 또 그동안에 노고가 많았던 국민들에 대한 치하 이런 것들로 충분한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일단 발언 수위는 그 정도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 역시도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이것이 처리가 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것도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잠시만요, 평론가님. 헌법재판소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국가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첫 번째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표명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더 들어온 얘기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이 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처음 들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요 딱 두세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평론가님. 요거 먼저 해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네. 받아들이시는지. 뭐 지난번 12.12 담화 때 나왔던 내용의 연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헌법재판소 그리고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의 이제 되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메시지는 아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2.12 담화 이후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반박, 팩트 체크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없었던 것이고 예. 굉장히 짧은 입장으로 가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걸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떤 걸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 해석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데요. 이 오늘의 그 짧은 문장만 보면요. 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예. 법에서 다투겠다는 겁니다. 지금 계엄 선포할 때 주요한 이유가 뭐냐? 반국가 세력들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대통령이 담화문에 보면 주요 핵심 메시지가 예. 예산농단, 그러니까 국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를 다 비워버리게 만들었던 거, 그리고 탄핵 남발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 잠시만요. 또 추가적인 대통령의 입장이 들어와서 그거 먼저 전해드리면서 이어 듣겠습니다. 폭지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또 뭐 힘을 모으자 이렇게까지 추가적인 발언이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합쳐서 평가를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입법농단이 있었고 예상농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탄핵농단, 그러니까 그 탄핵안을 남발해가지고 20명이 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빼버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가장 이제 좀 결정적이었던 거는 입법농단 중에서요, 그 사법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하더라도 그것은 허용되는 입법을 통과시키면요, 그 법이 유죄가 나와도 무죄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제3자 뇌물도 입법안을 내서 공공기관이 그 3자가 되면은 그것도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입법을 했거든요. 이건 예.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런 목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이라든가 간첩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행위하고 있는 것들, 군사 시설을 촬영하고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 가서 국정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간첩법에 의하면 적국으로만 규정됐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왜 민주당이 이렇게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지, 이거는 반친중이고 친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어떤 정부의 어떤 존엄, 자유민주주의도 방해하는 세력이다라고 보는 게 대통령의 시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헌재에 가서 다투자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수기를 갖자고 했는데요. 예. 우선 좀 이렇게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오늘 가결될 걸 예상을 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이 탄핵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이미 났었지 않습니까? 김웅일 전 방통위원장도 여기 변호인단에 들어왔냐 얘기 있었고, 석동현 전 검사장도 변호인의 명단에 들었었고요. 최명성 변호인은 지금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예. 탄핵안 때도 참여했었거든요. 탄핵소추위 대리인으로 갔었고 또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 참여했고, 이렇게 주요하게 탄핵 경험 있는 사람들 또는 주요 법조인들을 이제 구성했기 때문에 상당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본인이 왜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는가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40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그러니까 역대 건국되고 나서 직전 정부까지가 총 한 60년 되는 그 기간 동안 부채가 600조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의 준하는 400조의 부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이 해소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예. 원전 수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침체기에 빠져 있는 수출 성과도 올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도 바로잡고 이런 것들에 소명의식을 설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법치주의,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이제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폭거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법에 의한 권한이라고 해서 탄핵을 남발한다든가 법에 의한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거의 영원으로 삭감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기능에 어떤 마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거고 그는 헌재에 가서 내가 치열하게 한번 다퉈보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당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뭐 진실을 밝혀보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헌재에 가게 되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또는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도 같이 실체를 좀 밝히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 이후에 입장을 내놨고요. 들어봤고요. 지금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로 들어온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직후에 공직사회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한 총리가 전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또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주요 국가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된 이후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총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수님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저희가 속보로 한 두세 문장을 전해드린 그 내용이 지금 마지막에 본인이 전달한 메시지 속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따서 전해드린 것 같아요. 먼저 쭉 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종합하면 이거예요. 법치가 무너져 있어서 내가 마저 무너뜨렸다 이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입장이었고요. 저는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영상들 딥페이크처럼 정말 초현실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예. 폭주와 대결의 정치를 멈추고 수기와 배려의 정치를 하자. 이것은 어떤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가 옆에 어떤 오토바이가 좀 말짱거렸다고 해서 대교 위에서 셀 수 없는 다중 추돌 사고를 낸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이제부터 운전 문화를 바꿉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뭐 야당이 했던 행위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국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3 계엄 사태였고 이 계엄의 위헌과 불법은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피력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최소한도로 말씀을 드리면 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얘기를 하기를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고 군인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물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마치 대통령 당선 직후 시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타임머신을 왜 자기 마음대로 돌려서 그렇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사실 아까 전에 탄핵안이 가결되는 걸 보고 안심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그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이런 담화를 하는 것은 정말 대국민 전면 도발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탄핵 절차까지 뭐 길게는 일단 정해진 거는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안에 과연 그게 결정이 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빨라질 것인가? 좀 더 길어질 것인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헌재에 있는 재판관 3명을 그게 보내는 문제군요, 게 처음에. 가장 첫 단추죠. 예. 그게 시작되고 나서 아마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네. 권한 대행이 되더라도 국무총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권한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계엄 선포라든가 외교권이라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임명권이에요. 이제 임명권인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갈지 이게 좀 저는 좀 과제인 것 같고요. 예.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제2 요구권 이제 법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이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 요구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통령이 권한을 넘기게 되면
권한 가진 총리가 그걸 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것도- 특검법 같은 그 그렇죠. 제2요구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스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지금 초유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예. 정리가 또는 가이드가 지금 없어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헌재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지금 조국 대표의 재판을 보지 않습니까? 재판 예. 결과 보면은 본인은 이제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법부의 기본 방침이 이거 같습니다. 조국은 조국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예. 즉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현재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지연된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게 사법부의 신호 같고요. 헌재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3명만 다 보내주기만 한다면은 법에 따라서 180일 이내에 치열하게 아마 심사에 들어갈 거다 그래 봅니다. 예. 가장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헌법재판관이 지금 3명이 공석인데 지금 민주당은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재 입장에서도 6명으로 뭐 결정을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럼 그게 언제 결정이 되면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래야지 탄핵 네. 절차가 진행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개시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 표결을 할 때는 7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인데 다행히도 비어있는 공석 자리들이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자리들입니다. 네. 추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세 자리가 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그 자리라면 권한대행이 해도 되는가? 예. 이 부분은 논쟁적인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고 여기서 임명이라고 했을 때 정말 최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혹시나 어떤 법적 결격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결재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국회에서 추천할 때도 많은 것들 다 따져봤을 거고 물론 권한대행 나름대로 따져볼 게 남아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절차다. 9명을 채워서 언제든지 이제 심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요. 네. 국무총리한테 권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권한의 취지는요. 국무총리가 행정권 권한을 대행한다. 이런 취지인 거지. 정치적 판단에 들어가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넘어간 건 아닙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번 판단이 있었어요. 예. 어디까지가 권한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판단 검토된 결과로는 정치적 판단에 들어간 고유 권한은 다 총리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그 판단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해서 바꾼다면 몰라도 예. 지금 현재로는 넘어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선이 명확한 걸까요? 아니 그렇게 친다면은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거 통과된 거에 대해서 법안 거부권 행사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권한대행의 그 권한이라는 게 헌법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 무조건 그럼 대통령이 없으니까 권한대행은 참아라, 뭐 최소한만 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최소한이 또 어느 선인가 이 기준이 있는 거고, 근데 상식적인 판단에서 또 나가서는 이게 법적으로도 판단이라고 보는데 그 헌법재판관을 어느 쪽에서 추천했느냐, 예. 어느 쪽에서 지명했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다. 만약에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면 뭐 예. 어차피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사법부 판단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대통령 목 3명, 네. 대법원장 목 3명이 있는데 지금 남은 거는 국회 몫이니까 네. 3명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는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어쨌든 국회가 결정했으니까 총리가 임명하는 것과 그거는 큰 그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그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예. 판단하면 선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때 탄핵했을 때 그런 이제 정치적 판단에 들어간 권한은 총리한테 다 넘어간 게 아니다라는 예. 그런 판단 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예, 예. 이것이 정치적 판단인가? 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추천이 가름된 것이고 뭐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 뭐 최종 심사 정도의 권한이라 예. 이게 정치적 권한인가라는 의문이 네. 큽니다. 알겠습니다.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오늘 탄핵 그 가결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봤잖아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 전에 두 분께 대통령의 담화가 4번 정도 나왔나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가결 이후에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그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표현은 좀 많이 거의 없다, 드물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가결 이후에 낸 입장을 봐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냈고 지금까지 행복한 여정이었는데 잠시 멈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나 아니면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한 사과의 언급 이런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있던데요. 사과의 언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저 속에서 사과의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대통령이 지금까지 담화에서 한 얘기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도의적인 책임의 사과라고 했을 때도 그 도의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잘못을 포함하는 건데 지금 예. 도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을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나 법정 다툼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 예. 양형 싸움이라고 하죠. 이런데 필요한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지지층이 무너질 것이고 지지층 동원이 안 되면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하는 본인의 마음도 힘들겠죠. 예. 그런 것들이 여실하게 다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담화가 놀라운 것은 상당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마치 얼핏 보면은 정말 지난 대선 끝나고 난 직후쯤 되는 임기 초반쯤 되는 별로 지금에 비해서는 논란이 적었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착각까지도 심어주는 예. 그런 좀 초현실적인 담화였습니다. 강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갈라진 상황. 어쨌든 탄핵과 관련해서 비상계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네. 그 광화문과 국회와 이렇게 시위를 추운데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많이 갈라진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그 사과 한마디라도 더 해주지 이런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은 입장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과를 지난번에 이제 했었죠. 예. 초반에 했었었고요. 그때 두 번 마이크에서 벗어나가지고 허리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담화한 상황들 어떤 상황이었냐면 탄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탄핵 이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담화의 대상은 야당이었고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 앞에 탄핵의 사유가 비상계엄의 사유를 유발했던 야당에 대해서 사과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과를 이제 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예. 지금 현재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도 헌재에 가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당에게 사과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과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뭐 메시지를 좀 자제를 했지만 결국은 아마 속으로는 지금 우리 당 내에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거취와 관련돼서 어떤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보태 봅니다. 예. 네, 한동훈 대표 언급을 하셨는데 네.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일례로 뭐 총선에서 뭐 진다거나 뭐 패배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도부 총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 당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상황에 아직 네. 심판까지는 가지 않았고 네. 이럴 때 당 대표는 좀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 방금 들어온 제가 소식인데요. 지금 장동혁 의원이 지난번에 예. 본인이 탄핵되면 이제 사퇴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는 사퇴할 것이 시사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고요. 또 지금 박정아 비서실장, 한동훈 예. 대표 비서실장이죠. 그 박정아 비서실장도 사퇴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어차피 만약 탄핵이 되면요.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기에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오락가락하는 행보들, 예. 탄핵 찬성, 반대 입장이 하루에 한 번씩 바뀌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제는죠. 원내대표 회의에 들어가서 갑자기 예정이 없는 마이크를 잡으면서 대통령을 출당을 위한 제명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라는까지 말을 해가지고 그 의원총회 회의장이 굉장히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는 그런 결론은요. 의원들의 의중을 모아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서 말을 할 내용인데 예. 모든 카메라가 있고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 대표의 직권으로 윤리위 소집해서 대통령을 제명시키겠다. 이거는 의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지도자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탄핵의 상황에서 주변 참모들이 지금 사퇴를 표명한 상황이라 예. 그러면은 아마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 버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아직은 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지도부가 공석이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게 되는 대행 체제가 상황인가요? 되는 겁니다. 예. 대행 체제가 되는 건데요. 이 대행 체제를 끝까지 현재 탄핵 상황을 종결할 때까지 쭉 갈지 아니면 대응 잠시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갈지. 비대위하면요 의총장에서 총회를 모아서 추대한 식으로 해서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는 아마 이제 다시 의총을 열어가지고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일각에서는 여당이 조금 분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어요. 좀 지금 당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 네, 상황요? 일단 당이 분당하는 사태는 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경험에 효과가 있죠. 예전에 바른정당이라든지 또 지금의 개혁신당이라든지 나가가지고 더 잘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 특히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독자적으로 시도를 했을 때 예. 민주당 쪽에 예전에 분당했던 거에 비해서 더 힘든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전에 뭐 김종필 전 총리처럼 지역 기반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누가 나간다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근데 이제 안에서 내전이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것이 유력시 되어 보이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표결 결과도 그렇고 현재 당 상황도 그렇고 대표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처지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게 지금 한동훈 대표 처지가 어떠냐면 중도층에서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냉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고정 핵심 지지층에서는 돌아섰어요. 그 지금 굉장히 고립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멀리 보고 가는 정치인이 성공을 합니다. 예. 차기 대선을 바라본다거나 당권을 부여잡는 데 신경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더 크게 몰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길게 보는 지혜가 과연 한동훈 대표한테 있는가? 오늘 결정적인 시험대에 섰다. 자기 지지층을 재구성할 각오로 정치에 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아니 국민의힘이 어떤 수를 쓰든 혹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낙마를 하든 천신만고 끝에 재집권을 이번에 했다고 칩시다. 잘 될까요? 그 정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근데 정치라는 거는 이제 흐름이 있는 것인데 줬다가 다시 받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전혀 그런 각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래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5년 만에 정권을 찾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해놓고도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쁜 길로 지금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당장의 차기 대선에 함몰되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만 기다리는 거 이런 태도들이 상당히 국민의힘에게 중장기적으로 해악을 끼칠 것이다. 전면적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분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분당하게 되면 결국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남게 되는데 그 측근들이 20명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의사일정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협의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힘이 없는 교섭단체도 안 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90명의 의원들이 아마 따로 내쫓는 그런 상황보다는요. 본인이 전체 정당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 이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 봅니다. 예. 네. 그럼 이 분위기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국회 앞 광화문 이렇게 업지된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집회 문화가 굉장히 외신도 많이 탔고 또 새로운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집회 때는 촛불이었잖아요. 촛불. 근데 이번에는 야광복이 다양한 야광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집회가 끝나도 쓰레기도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선결제를 많이 해놓고 추운데 커피 타 가서 이렇게 이런 우리나라의 집회 문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탄핵 찬성에 반대를 떠나가지고 예, 집회 문화 자체만 봤을 시위 때요. 문화 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질서 정연하고요, 사고도 없고 사고도 없었고 그다음 에 폭력도 도덕 없었고 네네. 이런 것들 굉장히 발전된 그러니까 K 어떤 뭐 문화의 어떤 성숙된 최고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나와서 뭐 저기 여러 이제 그 시위대들이 좀 쓴 깃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이제 사고라든가 또 선정적인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문구도 과격하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야광봉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이제 아주 하여튼 차분하면서도 볼거리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 뭐 그런 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전엔 또 집회하면 민중가요가 주로 틀어졌는데 이제는 노래도 바뀌었더라고요. 예. 네, 근데 또 MZ 세대에서는 그 본인들이 주로 듣던 노래 트는 것뿐만 아니라 네. 민중가요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 또 사회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 야광봉 문화는 사실 1020 세대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뭐 중장년층으로도 번지고 있는 그런 문화인데 예. 주목할 만한 것은 20대 참여율을 제가 또 하나로 주목을 해보고 있어요. 예. 2016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 때
한 19% 정도 되는 20대 참여율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고,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소추안 가결된 이후에 비상의원총회에 참여했다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의총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온다. 자신에 대해서 당대표에서 사퇴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설명했는데 핵심은 당대표로서 자신의 직무 계속 수행하겠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리고 앞으로 당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지금 그 질문 중에서도 하나 또 나왔던 게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거기서 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구상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마치 정부의 어떤 탄핵 그런 중차대한 위기는 나와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과 당원이 보기에는 이건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총선에 비대위원장으로 처음에 우리 선거에 좀 들어와서 우리 정당 생활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여줬던 정치 역량, 그때는 2조 심판을 내세웠던 게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요, 원래 일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비전과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심판한다 해가지고 야당이 쓰는 화법을 구사했거든요. 예. 그 결과 뭡니까? 선거 참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그 계엄 상황이 왔을 때 리더로서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굉장히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혀 논의되지 않은 대통령 출당 요구를 본인이 하고요. 또 윤리도 소집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본인이 와서 여의도 언어를 쓰지 않겠다,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좀 본인 나홀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신호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각 분야마다 그들의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있습니다. 정치권이든 법조계든 의료계든 어디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본인이 공감해서 맞춰가면서 서로 협의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쓰는 언어 아니면 따라오지 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다수가 등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초유의 결과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요. 예. 지금 당원들이 뽑아준 대표거든요. 네. 근데 당원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는 뭐 주제의 사실입니다. 각종 여론이나 커뮤니티에서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지금 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사퇴를 표시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의 안정화를 위해서 권성동 원내 체제로 가서 수습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향후 거치하고 좀 연동이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열흘 정도에 보여줬던 우왕좌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직무정지라고 하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문턱에 걸려 있을 때 힘을 더해서 넘기게 해준 공로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현재로서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극우층으로부터는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중도층으로부터는 미심쩍다, 기회주의적이다라는 냉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분간 본인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치인이 시련을 겪을 때는 확실하게 겪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자리나 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동훈 사퇴론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유에서의 사퇴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내가 여기서 내려오면 당내 반대층한테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오늘 이 순간을 준비를 좀 덜 한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직무정지가 확정되는 순간 지금까지 거의 버닝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퇴를 하고 길게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내다보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최선의 길이었다고 보는데 그 길을 간 준비는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두 분은 다 당 지도부는 그럼 일단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해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두 분은 보시는 예, 그리고 그렇죠? 방금 저 의총장에서 들어온 소식 중 하나가요. 예. 아까 장동혁 최고가 사퇴한다
의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진정호 의원도 사퇴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의총장에서 있는 내용을 전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 5명이 총 사퇴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김재원, 예. 임요환, 네. 김민재 의원까지 포함하면 이거는 지도부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각보다 빨리 네. 무너질 수 있고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권한대로 체제로 가든지 그런 상황이 어쩌면 주말 사이에 일어나서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직을 유지하겠다고 해도 그렇죠. 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4명 이상이 네 명 사퇴하면 이상이. 사퇴하면은 그게 이제 해제가 될 수 그런데 있습니다. 사실 이 장동혁 최고위원이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아직 사퇴는 하지 않았지만 장동현 의원하고 진정호 의원이 사퇴 의사를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의총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해체되는 과정이 된다면 그러면 다시 뭐 친윤, 친한 그렇게 분리해서 보면 친윤 쪽이 더 힘을 갖고 친한 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한동훈 네.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치적인 길 방향 어떻게 입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 년간은 한동훈 대표가 주류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이고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수사들이 이루어졌고 한동훈 대표가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뭐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한다거나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수혜자는 자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사법에서 뭐 무죄든 유죄든 결판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처리가 되는 이상은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팽당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득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고 예.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12표밖에 뭐 네. 찬성이 나오지 않은 부분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는 참패를 한 거거든요. 예. 이 현실을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 졌을 때는 패장답게 사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 전체 그 이슈에서는 승자라고 한동훈 대표도 승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당내 싸움에서는 패자거든요. 더 큰 국민들을 보고 결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로서 직무 계속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네. 사실상 당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렇죠. 보면 친윤계를 중심으로 재편이 될 텐데 네.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거고 네. 이와 함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도 계속 이어질 거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어젠다를 이끌어서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일단 국정 안정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 대행 체제죠. 국무총리의 대행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총리와 같이 하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헌법에 권한이 없는 거군요. 법률에 권한이 없이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당에 뽑아준 대표인 거지 국민이 뽑아준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국정 운영, 그러니까 같이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는 대통령한테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 대표는 누구한테 위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공동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확정이 되고 나면요, 일단 당정 일체 당정의 어떤 협의해서 정부를 이끄는 이런 협의체 구성부터 당장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원내 대표가 국무총리하고 긴밀하게 예. 협조를 해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언급을 하신 게 정치적인 실현을 겪으려면 확실하게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을 재편하고 또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당이 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12.3 비상계엄 이전에 봤던 국민의힘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한동훈 대표도 그 어떤 보수의 대안적 보수랄까요? 개혁적 보수 이런 상을 제시를 거의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 한동훈 대표보다도 더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 과연 무엇이 가능할까?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국민의힘한테는 지난 수년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냥 탄핵을 당하지 말았어야 했다 수준을 넘어서서 정책 전반에 전면적인 교정이 필요한 것이었고 사실 국민의힘만큼 전 세계 OECD 정도 되는 나라 국가의 보수 정당 중에 국민의힘만큼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정당이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영국 보수당이나 독일
기민당, 뭐 일본 자민당에 비해서도 한참 오른쪽에 가 있는 그 노선들이 사실 지금 50대가 되신 분들도 나이가 먹으면 보수화된다라고 하지만 예. 50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열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조금 기대라든지 예상이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 있는 정도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에서 안보가 가장 최우선이지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국경을 맞대고 서로 총구를 겨루는 이 상황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의 퍼주기라든가 또는 방북할 때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요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오른쪽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는 정당이야말로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당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보가 중요한데 왜 특전사를 국회에 투입을 시킵니까? 그러면 비상 그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지금 대통령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에 대한 어떤 조치로 그렇게 통치 행위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헌재 가서 판단이 될 겁니다. 아니, 군인을 국회에 투입을 할 때는 경비 목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맞고 하려면 수방사가 있었어야죠. 이번에 안보 자산 많이 노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군 고위직들은 지금 다 체포 많은 사람이 그 주요직 이 비상계엄에 참여한 주요 간부들은 지금 인신이 많이 그 제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최애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경찰 쪽에서도 체포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마도 지금 체포에 대한 얘기는요, 그 야당에서 다그치면서 긴급 체포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범죄는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마치 긴급 체포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예. 굉장히 좀 사실 좀 고약한 질문을 한 거고요.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출국 금지 조치를 왜 안 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고발이 들어오면 피의자로 자동으로 입건됩니다. 이건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국 금지가 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두 다 당연히 해야 될 절차인데 그거를 이제 야당에서 막 공격하면서 출국 금지를 지금 당장 안 하면은 대통령이 해외로 도주할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는 거는 예. 굉장히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좀 호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인천공항 줄을 서가지고 해외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1호기를 몰고 어떻게 해외로 나가겠습니까? 그런 일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피의자는 출국 금지되는 건데 그거를 출국 금지 안 시키면 노조할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급 체포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영장 없이 무리에게 경호처와 갈등을 겪는 그런 긴급 체포 행위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예. 같고 지금 현재 주변에 하고 있는 수사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 여기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정식으로 영장을 받아서 아마 체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아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것도 상당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최근에 압수수색을 가서도 큰 소득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는 어떤 그 수사하는데 좀 다른 방향이 될까요? 아까 질문하고 답변을 이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될 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고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걸 뒤집어 쓰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거니와 김 전 장관도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사가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뭐 예전에 며칠 전만 해도 뭐 국무위원들부터 먼저 소환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이 사태에서 별다른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수사의 공식은 아랫선부터 시작을 해서 윗선으로 최고 정점을 남겨놓고 다 포위한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고 이미 아랫선이라고 했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12.12 담화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굉장히 큰 신호가 됐을 것이다. 예.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을 거다라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이 병력 이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한테 있다라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국회를 막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예. 부분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증거인멸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수사기관 또 판단을 했을 것이고 예. 체포라든지 구속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저는 마지막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경호처가 순순히 협조를 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은 대비가 돼 있는 것인지 네. 이것이 좀 마지막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되면 탄핵 소추안의 주된 내용이 내란에 대한 거잖아요. 내란죄에 대한 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한 거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네. 아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입장은 12월 12일에 그 입장을 낸 이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도 지금 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하려는 것 자체가 내란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네. 다시 또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어떻게 보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행동이 내란죄에 적용되는 건 없다 이렇게 강한 그 주장이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일단 야당에서 짠 프레임은 일단 규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상대를 규정해가지고 이 프레임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내란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대통령,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내란죄 보면요, 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토 참절하거나, 그러니까 참절이라는 것은 외세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 영토를 넘겨주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이 되려면 정부를 전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의 입장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인데 내가 내 정부를 어떻게 전복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또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실효성, 즉 이거를 가지고 언론사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런 시가지에 이런 것들에 직접 비상계엄이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어떤 폭동의 위협감을 줬느냐 예. 이런 것도요. 지금 영상에서 보인 거라든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달리 법적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첨예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회 출입 같은 것도요 처음에 또 허용했거든요. 예. 그 국회의원증을 보여주거나 국회 직원증을 보여주다가 출입이요, 출입.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막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출입과 통제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호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로 하면 굉장히 또 좀 쟁점이 될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그 요지 하나에는 아마 상당한 법리적인 치열한 다툼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예. 첫 번째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첫 번째 탄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그걸 탄핵 사유로 들었어요. 예, 다 뺐죠 이번에. 이번에 다 뺐는데 이제 그러고 보면 굉장히 야당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어떤 대통령 궁지로 몰기 위해서 탄핵을 냈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장갑차도 실제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장갑차가 들어온 걸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 코너 몰기 하다 보니까는 무리해서 탄핵 소추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딱 빼고 내란죄 하나만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란죄 하나 가지고 다투게 되면 오히려 더 헌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할 거고 예. 사안도 더 명료해질 거다 그래 봅니다. 기간도 짧아질 수 있겠네요, 그럼. 기간도 근데 그 기간 짧아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까 말한 사안별로 내란죄 성립된 요건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따져야 될 요건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그 짧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란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네. 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내란죄가 통칭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에 금융실명제를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국회 승인이라든지 헌법 절차 다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칭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사실 헌법은 개헌법을 따르도록 돼 있고 개헌법은 국회가 닫혀 있는 경우에도 계엄 시에는 열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미 위반이요. 출입이 통제된 것으로 위반이고 제가 정말 최소한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그 병력이나 경력을 빼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임무 수행 중이었는데도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지 아니냐에서는 많은 헌법재판관들이 가닥은 잡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어느 정도로 심사를 할 거냐가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굳이 형사법정에서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을 내렸고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요 혐의들 중에서 예. 아로 혁명 조직을 만들었다 이 부분은 무죄가 됐고 또 내란 음모도 무죄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내란 선동 때문에 결국에 처리가 됐는데 그 전에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지 유무죄를 심사를 하고 형량을 예. 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재량껏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물론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형사법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존중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국회 뭐 병력 투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해명과 어쨌든 그 군에서 직접 지휘한 지휘관들의 말과 다르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런 지도부 체제가 지금 해체가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최고위원 여당의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김민전, 인요한, 진종호 아까 언급한 그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장동혁, 진종호 의원은 친한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친한, 친윤 포함해서 여야 최고위원 4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이제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예. 네,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의를 표명하면 이 당 지도부가 이 국민의힘 당원에 따라서 이제 붕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최고위원 4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전해드렸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분명히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바로 국민의힘에서 4명의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라는 게 최고위원 선출직 4명이 빠지면 지도부가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딱 4명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걸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계속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사라져가고 있는 별의 순간을 완전히 소멸의 순간으로 바꿔버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처음에 한동훈 대표한테는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비상계엄이 났을 때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탄핵 찬성을 주장했었고 전체 의원을 상대로 탄핵 찬성을 일관되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 예. 그러면은 아마도 별의 순간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당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한동훈 대표가 가져가는 브랜드이자 파워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내내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었고 지금 저렇게 오히려 지도부 해체를 당에서 원하고 있는데 자리에 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인해서 소멸의 순간을 재촉한 게 아닌가 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그 본인의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자마자 그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도 저렇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도부 붕괴되는 거 알고 사의를 표명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또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장동혁 의원이야 벌써부터 좀 이탈하는 조짐들이 있었고, 네. 근데 진종호 의원까지 포함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한동훈 대표하고 어떤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 불가항력을 맞닥뜨려가지고 사퇴하는 네. 그림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퇴할 바에는 먼저 사퇴를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사실 더 원론적으로는 예. 윤석열 정권의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중요 임무 종사자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무부 책임을 장관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윤한 갈등이라고 해도 그것은 정권 내에서의 갈등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 객관화할 필요가 있었고 남들이 끌어내릴 바에 사실 본인이 던지고 나가겠다. 내가 직무정지 될 때까지 참은 거고 된 이상은 나가겠다라고 사실 표결을 그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마쳤을 때 그때 선언하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된 이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 탄핵 의결서가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이제 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한 총리의 권한 대행을 생각해서 아무래도 이 탄핵을 소추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한 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가 조금은 계속 갈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한테 권한대행이 공적 넘어갔기 때문에요. 네. 야당에서도 만약에 한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서 속도를 내는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 공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응으로서 좀 경험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그때 탄핵됐을 때 권한 대행이 고건 국무총리였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이 바로 이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달 정도
권한 대행으로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책임을 졌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요. 또 안보 관련해서도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거기에서 대통령이 의장이고요. 부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권한도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이제 국방에 대한 어떤 주의권도 가지게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일단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몇 가지가 걸린 게 있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아직 상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가능은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 물론 이제 헌법 해석에 따라서 좀 의견을 달리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렇다면 지금 국회를 통과를 해서 행정부 쪽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을 한덕수 대행이 모두 그냥 수용할 건지 아니면 모두 다 거부권 행사할 건지 왜냐하면 다 행정부에서는 반대를 했던 법안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제로 좀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정부하고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체제하고 국회 다수파가 서로 간에 좀 절제하는 미덕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나름의 기준은 좀 서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예를 들면은 이제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에서 200여 명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괜히 제2요구권의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재의결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불을 지르는 행동이 될 거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좀 애매한 것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게 200표가 안 됐어요. 근데 네. 출석해서 투표를 하신 의원들로 보면은 3분의 2가 또 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처리될지 좀 이거는 제가 전망을 하기에도 애매모호한 부분들 또 좀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야당 쪽도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너끈한 다수 혹은 여론에서라도 굉장히 압도적인 다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네. 그건 의석수만 가지고 통과를 시키게 돼서 대행이 함부로 법안 거부권 행사하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그건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예. 굉장히 각고의 상호 간의 절충과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탄핵했을 때 한번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권한 대행을 했을 경우 어디까지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냐.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서만 해석한다라는 게 그때 한번 선례였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권한, 예를 들면 임명권이라든가 개헌 제안이라든가 또는 이제 계엄 선포라든가 이런 것들 정치적인 어떤 권한이 들어간 부분까지 총리한테 넘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게 지난번 판단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고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요. 좀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기존의 선례 판단은 국무총리가 임명권이라든가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에 대해서는 권한을 안 가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예. 사실 그때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할 때 사면법 개정안이나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앞서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야당도 내란의 공범으로 탄핵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입장은요. 그때 국무회의 때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거기서 동조하고 같이 모의했다. 이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보고 같이 공범, 주요 업무의 종사자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둘이서 싸움을 하는데 거기서 말린 사람까지 싸움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입건한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혔고 계엄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부작용까지도 충분히 설득을 했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아마 평가를 받을 거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듯이 지금 당장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해서 빼버리지 않습니까? 탄핵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는데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면 이건 사실 탄핵 경험이 없으신 분이 총리를 하고 국정에 이끄는 거라서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큽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국정에 혼란을 가져오려고 야당이 탄핵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야당에서 그런 부담까지는 아마 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야권 민주당이나 이쪽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탄핵의 그 계엄에 동조를 한다거나 이런 정황들은 보이지 않고 사실 국무위원들이 여럿이 얘기를 하는 바에 종합해서 보면 서로 간에 어떤 충돌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국무위원들이 김용현 전 장관 빼고는 반대하는 분위기였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고 수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강하게 의심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황교안 대행하고도 다른 것이 그때 황교안 대행은 굉장히 친박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한덕수 대행은 좀 중립적 관료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정부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권한 대행을 상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민주당에서 판단할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재판관이 6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3명을 이미 이제 추천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3명을 임명하는데 여야 좀 힘을 합쳐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런 탄핵안이 찬성된 상황에서요. 이제 재판관들, 헌재 재판관들을 추천하는데 여당이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 눈치가 보이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본회의에 추천하는 본회의 의견 일자를 아마 조정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3명,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고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빠른 시간에 이제 통과시킨 게 야당에서 제일 좋죠. 그래서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은 아마 그거는 또 권순동 원내대표 또한 지금 탄핵안에 대해서 헌재 넘어가서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빠르면 재판관 추천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당이 1명이 야당이 2명인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구성돼도 5대4 보수 대 진보의 5대4 정도의 구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은 나오는데 빠르게 추천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추천 작업은 이미 여야 정당들이 누구를 추천할지 준비를 다 해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 남아있는 관건이 권한대행이 그러면 추천한 후보를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정무적인 정치적인 결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추천을 다 해놓은 것이고 이거를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 헌법이나 법률의 취지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법의 소지라든지 결격 사유 이런 게 발견됐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국회 추천의 후보자를 임명하는 거는 권한대행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정치권 관련 오늘 탄핵 가결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